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요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충성파들이 대거 등용되는 분위기입니다. YTN 워싱턴 특파원진은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 교수와 함께 트럼프 2기 내각의 면면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대화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항소 의지 밝혔고요. 1심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전에 역사의 법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역사의 법정. 자, 설주환 변호사님, 네네. 역사의 법정은 무슨 법정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국민의 상식에 조금 어긋나는 판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국민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고, 또 본인의 항소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법정에서의 진실을 밝힐 기회는 2번이나 남았습니다. 2심과 대법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오늘 이제까지 준비해왔던, 그리고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유리한 증거라든지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게 된다면 아직까지 판단받을 기회는 2번이나 남았다는 점을 저는 강조한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이것도 이렇게 그런 판결을 받은 것도, 그 다음에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어떤 법정은 영원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역사의 법정? 글쎄, 역사의 법정에서 이제 물론 민주당은 2심과 대법원 판결 기다린다고 하겠지만, 지금의 법리적 판단을 놓고 본다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거 무죄 또는 100만 원 이하 피선거권 박탈과 무관한 판결을 받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김경수 지사도 드루킹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 때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이런 얘기로 국민을 기만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벌써 1심 판결 나오기 전서부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1심 판결 나오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사법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마치 부정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검찰이 이제 징역 2년형 구형을 했을 때 민주당이 막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사들이 얼마나 고민할까. 뭐 물론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도 압박도 뭐 있으리라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 법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벌금형 나오더라도 벌금형이 나오겠지. 그 액수가 얼마일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상당히 무겁게 나온 것만은 분명하고요. 설주환 변호사님 법원이 어떤 점에 주목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뉴스까지만 하더라도 네. 대부분의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는 100이었습니다. 그죠? 네, 가장 100, 절묘한 그렇죠. 100 이상이냐? 자기가 책임 안 진다 그렇죠. 뭐 이런 100만 원 이하냐?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뭐 유무죄라 유리하게 또는 네. 불리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무죄라고 주장하신 분도 물론 많이 계셨고 혹시나 또 그래도 유죄가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네. 뭐 100만 원 이하의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1심에서 보여준 내용 은 굉장히 중환형이죠. 이건 뭐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놀랐죠. 그럼요. 공선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한형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우리가 피선거권이 상실되는데 실제 실형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을 감형을 받더라도 항소심이나 이런 데서 감형은 항소심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고를 한 부분은 뭐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뭐 예견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실형 1년을 예고를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본인은 이 실형 1년이 나올 것 같다. 법리로 볼 때는 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뭐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취지인가요? 검사로서의 어떤 경험을 살려봤었을 때 이런 경우에 보통 1년 정도 나온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걸 저는 좀 보면서도 조금 너무 과한 기대가 섞여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제 판결은 또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기존의 어떤 판례들이라든지 어떤 사례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 저는 옳다 그르다는 떠나서 재판부가 이런 결정하면서 얘기한 게 있죠. 네, 예, 예. 뭐 기존의 판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네. 유무죄가 가려졌을 때 무죄면 상관이 없죠. 근데 예, 유죄가 예. 인정됐었을 때 예. 어떤 양형 사유에 대해서 아마 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재명 대표 측에는 상당히 좀 불리한 요소밖에는 이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양형을 가지고 다투기는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 이제는 유죄냐 무죄냐를 가지고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싸움인데. 진짜 어렵죠. 뭐 그죠? 진짜 뭐 아니면 독이 때문에 예, 예.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자, 일단 정광재 대변인 요번 판결 어떤 네. 점에 재판부가 주목했으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예, 예, 이 설명 자료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민의 왜곡. 네,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에 이번 판결의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경 사유가 있었던 건 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예. 언급을 했어요. 예,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근데 네. 벌금형 초과했다는 거는 과거에 벌금형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벌금형을 초과한 실형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감형 사유가 됐다는 건데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죄를 인정했어요. 해외 네. 출장 가운데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 부분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허위 사실이다. 두 번째 백현동 관련해 갖고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다. 두 부분은 이게 뭐 아까 이 2심으로 가면 감형이나 이 징계 수준을 논하기 좀 어렵고 아예 무죄냐 유죄냐를 다퉈야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짓말이고 허위 사실 공표라고 봤거든요. 그 백현동 그 부분 보니까 법원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판넬까지 갖고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저기 협박받은 거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다. 뭐 그렇게 이제 미리 준비한 그런 정황들이 있다. 그런 것까지 이제 얘기했는데 설 변호사님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도 얘기하시다 잠깐은 말씀을 걸치시긴 하셨는데 1심 판결이 이제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벌금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나온 거하고 네. 2심에 임하는 이제 그 변호인단이 있을 겁니다. 네. 이 법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항소심, 최종심 준비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많이 나죠. 변론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이재명 대표가 물론 야당의 지금 거대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뭐 저는 무죄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1심에서 뭐 150만 원 내지는 뭐 200만 원 이런 벌금형이 나왔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는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대신 내가 꼭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든지 아니면 의도성. 뭐 어떤 그 실수였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처를 그러니까 자백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자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 벌금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미만으로도. 그래서 피선권이 상실되기까지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징역형이 나와버린 경우에는 징역형을 그러니까 저도 이 방송 오면서 여러 변호사에게 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봤는데 정말 10년 넘게 다들 변호하신 분들이지만은 징역형의 어떤 집행유예형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공선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벌금형만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100만 원 이하의 뭐 80만 원, 90만 원에 지금 그렇죠. 벌금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조금 어려운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으로서는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 그러니까 김문기 씨 부분은 오늘 조금 어느 정도 무죄 성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허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표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짐이 덜어졌고요. 근데 이제 지금 백현동 그 4단계 종상향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직무유기 등 이걸 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 어떻게 법리 주장을 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변호인단으로서는 법리 주장밖에 남지가 않았거든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1심에서 어느 정도 증인들을 통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 이 판결이 이제 1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1심도 중요하니까 이게 이 판결의 의미를 다들 무겁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항소심, 최종심 한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죠? 그게 이제 국민들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그 비슷한 사건이 이제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화영 씨의 대북 송금 사건인데 이제 그 사건이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그 사건이 거의 한 2년 끌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항소심에서 4개월 만에 끝났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1심에서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증인들을 다 불러서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증인이나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될 증인 또는 어떤 새로운 물증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항소심 재판이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할 게 더 이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아무리 길게 가져간다선 치더라도 저는 6개월에서 8개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같은 경우는 언제 기일을 잡냐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올해 2월 달에 항소심이 났지만은 대법원이 지금까지도 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일반 통상적인 사건 같으면 보통 1년 항소심 6개월, 대법원 6개월. 앞으로 1년 정도 뒤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지 내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면 그렇다 이거죠. 네. 정광재 대변인 지금 예를 들어서 최종심은 아니지만 민주당 내에 보시기에 좀 동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 앞서서 잠깐 그 항소심과 관련해서요. 조대희 대법관이 이거 6개월, 3개월 지키라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이. 근데 이번에 1심 나오기까지 2년 2개월 걸린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오랫동안 수사를 했으니까 2심에서는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이 633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안 나와서 이 상태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혼선을 줄 수 있습니까? 사법부가 분명히 책임의식을 갖고 그 전에 결정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민주당은 사실 이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대략 벌금 뭐 200~300만 원 나오면 항소심에서 다퉈서 100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아무리 항소심에서 감형 사유가 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 갖고 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건 네.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한다. 더 잘 안다고요. 잘 안다. 이제 더 잘 알기 그 때문에 내용을 예. 이제 진짜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민주당의 여러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이었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영속해왔던 야당으로서의 위상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빨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소심 이후에 이런 고민이 시작됐을 건데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뭐 준비할 시간도 많다 뭐 이런 취지로도 들리는데 민주당이 빨리 알아버렸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죠. 이제 예. 포스트 이재명에 대해서 적어도 1심 판결에서는 그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적다고 봤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당장의 현실의 문제가 됐다고 상황이 봅니다. 달라졌다. 네. 자,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 이제 대법원 확정 시에 만약에 뭐 징역형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벌금형이라든지 확정 시에 434억 원 대선 선거 보전 비용 민주당이 반납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 430억 반납해도 민주당 공중분해 안 된다고 말은 했지만 야 이거 정당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예요. 설주한 변호사님.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네, 네. 뭐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꽤 많이 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도 뭐 매달 거의 한 10억 원에 해당하는 예. 뭐 당비가 납입된다고는 하는데 예, 예. 아니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고 너무 큰 금액입니다. 400억. 이게 아무래도 대선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큰 금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실제 지난번에 뭐 어떤 그 국회의원 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신 분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 추징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건 또 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미납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뭐 저는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어떤 무죄에 대한 확신이 옅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많은 의원들과 또 이재명 대표 자신도 아직까지는 무죄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뭐 항소심에서도 무죄에 대해서 열심히 저는 다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저는 이 400억이 넘는 이 부분 선거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1심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올해 지연되어 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유된 말들 방탄의 뚝 정의의 강물 막 나옵니다. 설주한 변호사님. 네네네. 이재명 대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사건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게 고의적인 지연이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한 건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일단 그 재판 기록이 네. 뭐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수원 법원 앞에서 지금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예, 예. 실제 이 사건 기록 복사 때문에
그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도 기록 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만큼 그래요? 기록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기록이 많다 보면 또 변호인의 숫자가 뭐 여러 명이긴 하지만은 이걸 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물리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렇지만은 재판부에서도 너무 지금 준비기, 그러니까 지금 공판 기일 들어가기 전에 공판 준비기라는 것을 지금 2회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 3달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판 준비기를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굉장히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 점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뭐 이 재판을 뭐 1년, 2년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아마 지금 변호인단에서도 재판 기록을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반도 못 봤다라는 호소를 하고 있어서 뭐 그렇다서 그러니까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은 정확한 재판이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네. 시시비비가 걸리지 않으려면은 오히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부분 참작을 해서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법원 앞에서 이제 여론전도 오늘 치열했습니다. 친명계 의원 모임 혁신회의 주도하에 당 지도부 물론 개별 의원들과 지지자들 모여서 집회 열었고요. 내일도 이제 대규모 장애 집회 벌일 예정인데, 자, 정광재 대변인, 오늘의 이런 판결을 계기로 이런 집회라든지 어떤 그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라든지 동력 부분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세요. 민주당은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의 참여 열기는 그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그 재판 결과에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 놀라면서도 어쩌면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갖고는 이제 안 되겠구나라는 현타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집회의 그 성격이 뭐냐면 여튼 이걸 통해서 재판부 압박해갖고 어떤 식으로든 그 형량을 낮춰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고 중도에 있는 분들이 대규모로 자발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뭐 교통비 대줄 테니까 와라 이런 식으로 이 일종의 집회 마케팅을 한다면 그게 흥행이 될 수 있을까요? 소문난 그러니까 입소문을 통해서 천만 영화가 나타나는 거지 사람들 동원해서 천만 영화가 탄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품질이 좋아야 천만 영화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집회를 하는 순수성에 대해서 이른바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저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하는 거지 이것이 뭐 진실 규명이나 그렇죠. 뭐 그렇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죠. 네. 자, 어떻게 우리 설지현 변호사님은 지금의 어떤 뭐 장외 집회 동력이랄까 네. 어떤 그 여건에 대한 압박 수위는 계속 강화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호응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래서 내일 당장 이제 집회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이 이제 집회에 참석을 할 것인가? 네. 그 규모를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서 어떤 이 향후 어떤 전국의 상황을 조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뭐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심 결과에서 보았다시피 뭐 민주당에서 그동안 많은 국회의원들과 그다음 지지자들이 정말 많은 이 카드 뉴스도 돌리고 압박 아니야 압박도 하고 그랬지만은 1심 재판부가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야 할 수 있죠. 지지자들로서는 당연히 바람을 그렇게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내일 아마 집회에서부터 내일 집회 또한 저는 네. 어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이라든지 어떤 지금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짚으면서 어떤 이런 부분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선고가 난 거는 크게 큰 4개 재판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당장 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이 혐의는 징역 3년을 또 구형을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충분하다고 본 건가요? 그럼요. 지난번 오늘 나왔던 판결은 사실 징역 2년이 구형됐는데 징역 네. 1년이 선고가 된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SNS나 여론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위증이 교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실제 녹취문을 올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자신은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는데 네. 근데 많은 법조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법보다 훨씬 더 명확한 그 범법 행위가 위증교사였다. 왜냐하면 이미 위증을 했다는 자백을 통해서 처벌을 받은 김진성 씨의 위증 행위가 있었는데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위증을 시킨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랬던 것이고 민주당도 그랬던 것이고 위증교사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오늘 판결로 인해서 아마 위증교사를 내린 판사분의 심적 부담도 좀 덜었을 것 같고 훨씬 더 위중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설주한 변호사님, 네.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은 위증교사 혐의가 더 위중한 판결을 내려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민주당이 더 걱정하던 판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의 직접 육성이 담겨져 있는 어떤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이것을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뭐 위증 교사라고 볼 여지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그냥 기억나는 대로 뭐 얘기를 해주라는 것뿐이었는데 이걸 위증 교사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법리 해석이 확장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전후 관계, 그러니까 왜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굳이 뭐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해서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를 해달라고 했었을까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본다고 한다면 뭐 꼭 위증 교사가 인정된다. 저는 이렇게만은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저는 뭐 오늘 이러한 판결이 있었지만 위증교사가 무조건 유죄다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도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뭐 10페이지가 넘는 변론 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잘 반영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오히려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설주한 변호사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1심에서 선고되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과연 현실화될 건가, 언제 현실화될 건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민주당 인사들은 1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아무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의 상황은 뭐 당장 당무를 뭐 진행하는데 뭐 차질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뭐 변화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뭐 저는 당장 어떤 빠른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악재가 온 상황인데 뭐 악재가 난 집에 옆에서 진짜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어찌 보면 이 역경이 뭐 이재명 대표의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또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민주당의 많은 그 이재명 대표의 선배 정치인들 우리 뭐 상임고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여기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뭐 저는 앞으로 향후 6개월이라든지 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뭐 당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당장은 이 선고 직후는 오히려 구심력이 더 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안 나왔는데 자,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다음엔 뭐 일종의 그 입장은 민주당도 내놓을 것 같은데 아주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고민이 될 것 같긴 하고 이런 가운데 1심 선고 앞두고 정광재 대변인님 예. 뭐 3K라고도 하죠. 김동연 지사, 뭐 김부겸 전 총리 해가지고 그다음 뭐 거기다 이낙연 전 총리까지 최근에 존재감을 좀 부각하는 언행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비명계 잠룡들의 행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심에서 네. 벌금형 뭐 300만 원 뭐 이 정도가 나왔다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실형 1년이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포스트 이재명 시대가 민주당에서 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97년 대선인가요? 그 신한국당에서도 이른바 구룡이 네. 경쟁하면서 군웅할 것시대를 열었는데
지금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자리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군웅할 것이대가 연출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운데는 그래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조금 더 앞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현직 경기지사기도 하고 최근에 경제 문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네.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그런 정책적 대안들을 내놓는다면 여튼 앞으로의 민주당 상황은 지금까지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야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은 왜 저러냐 이렇게 걱정하는 시각으로 많이 봤었잖아요. 앞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설 변호사님한테 짧게 지금 뭐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같은 분은 구태 양당에 이제 몰락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하튼 뭐 양당이 다 이제 고생을 한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짧게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당장 침몰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뭐 지혜 또 이 집단 지성이 모아지게 되면 또 오히려 민주당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아직까지는 사법 리스크 현실화가 되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훨씬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허은하 대표는 제3지대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 이재명 민주당이 이제 공식 입장이 곧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뭐 충분히 아직은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전혀 민주당이 어떤 그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답게 일찍부터 퇴근 정체 시작이 됐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양재에서 용인까지 10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동서원에서 반월 터널까지는 17km 정체입니다. 이후 월곡 분기점부터 영동선 시점까지는 6km 어렵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8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충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5km 정체, 또 북여주에서 남양평 하이패스 부근으로도 주춤하고요. 창원 방향은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막힙니다. 또 낙동 분기점에서 상주 터널까지도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이 울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해운대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환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둘에 대한 구속 결정 내렸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예상하셨던 결과입니까? 네, 뭐 충분히 뭐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뭐 구속이 될 만한 사유를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본인 입으로 다 떠들고 다니셨어요. 본인 뭐 언론에 대놓고 얘기하셨잖아요. 뭐 네. 증거인멸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관 입장에서는 뭐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할 사유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주말 조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도무지 1시간 동안의 인터뷰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진짜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중언부언하고 계시고 본인의 혐의를 굉장히 지금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 미루고만 있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빙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영장 발부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예상했던 대로 됐다, 그렇게 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김영선 전 의원과 특히 명태균 씨라는 분이 여권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예. 그러다가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됐는데 지난 한두 달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그 명태균 씨가 일부에서는 뭐 정치 컨설턴트라고 하고 여론조사 네.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정치 브로커라는 평가 이상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 정치 브로커에 휘둘려서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정당에 여러 정치인이 이렇게 구설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면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라도 이렇게 구태 정치와는 완전히 절연하고 새로운 정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명태균 씨가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범죄가 굉장히 많아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명태균 씨가 자기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게 얘기해서 그걸 계기로 돈을 좀 착복한 의혹을 분명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실제로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검찰 수사가 예정돼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것은 각 당이 갖고 있는 가장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의견 때문에 그게 반영돼서 공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사안의 성격상 두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설주환 변호사님. 네. 일단 그 구속영장 청구될 때까지의 과정은 1차적 수사죠. 둘 사이에 공천을 매개로 한 거래가 있었다.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건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냐. 사실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할 텐데 이 부분의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를 들어서 뭐 있었는지 혹은 명 씨가 대통령 부부 파리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야 될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실제 개입을 했는지 예. 아니면 진짜 명태균 씨가 어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어떤 공천했다라고 공천 장사를 한 것인지 검찰에 지금 뭐 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관성이 있냐 없냐 여부는 수사를 네. 통해서밖에 확인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지지난주였었죠. 그 명태균 씨가 조사를 이틀간 받고 나왔었어요. 근데 되게 그 태도를 보면 금요일 날 제일 처음에 오전 조사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오전에 들어갈 때는 뭐 사죄도 드린다고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그런 태도였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마지막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는 기자들하고 언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 자세였거든요. 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때 생각든 게 두 가지를 확인하고 왔구나. 그러니까 한 가지는 증거 관계. 그게 뭐냐면 검찰이 나에게 물어보는데 이건 그냥 돈 관계만 입증이 되면 방어만 되면 나는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범 관계입니다. 이게 검찰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없는 내용만 물어보네? 그러면 나랑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 다음에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나에 대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구속 수사 이후에는 이 수사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최소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 또는 뭐 소환 조사까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수사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뭐 수사는 저는 할 수 있다. 서면 조사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수사가 미진하다고 한다면 이건 뭐 야당 쪽에서는 특검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요 사안도요? 요 사안도 예. 그렇습니다. 요 사안도 공천 개입을 했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까지 끼어들어 약간 이제 연결이 되면서 공천에 대한 개입 문제가 지금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이 부분까지 수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는 확대돼야 한다 저는 봅니다. 3차 세 번째 그 특검법에 이제 들어가 있는 항목이긴 해요. 네, 공천 개입 의혹이. 자, 정광재 대변인께서 보시기엔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런 특검 이런 거는 안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그렇죠. 공세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그 여당의 논리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어차피 검찰 수사니까 여기서 그냥 털어버리고 여기서 그 진실을 밝히고 이럴 수는 있다는 게 여당 입장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명태균 씨는 처음에는 굉장히 허언을 일삼고 블러핑을 세게 했어요. 네. 내가 검찰에 구속되면 검찰 조사로 구속되면 한 달이면 하야 탄핵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큰 블러핑을 했는데 실제 지금은 우리 카드 치다 보면은 블러핑 하다 보면 카드를 어느 순간 까야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까고 나면
그것밖에 안 됐네. 이걸 깨닫는 시대가 오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현타가 온 거죠. 그래서 명태균 씨의 전략은 아마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갖고 일부 인정해서 자신의 형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보는 게 네. 뭐 가장 합리적이겠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당사자가 당시에 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고요. 네.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을 수사한다고 했을 때 이 두 분이 그때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진술이나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이게 아무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적으로 이 공천을 대통령이 특정인을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 뭐 징계를 하거나 벌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공천 개입이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거든요. 네. 자,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약 한 달 만에 20%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네. 국민의힘 지지층 70대 이상 대구 경북 지역 등에서 변화폭이 컸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네. 한 10몇 %가 다시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니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무래도 11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 그리고 네. 자신이 지금 국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TK 지역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래도 제2부속실 만들고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하겠다. 순방에도 동행하지 않겠다. 꼭 필요한 대외 활동 대외 자제. 활동만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우리 당 지지율이 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은 질문하려고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 예, 부분 굉장히 좀 저도 오늘 기자분들에게 질문 받고 곤혹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같이 이게 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좀 디커플링이 돼 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 오차 범위 수준에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일희일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걸 정말 끌어올려서 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최소한 30%대로 올리고 우리도 35%대는 올려서 정권 재창조 가능하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동력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어쩌면 오늘 나온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현실화가 그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민생, 정책, 뭐 경제 이런 거 잘 챙겨서 반등의 계기를 꼭 마련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얘기 들어보면 참 물가 같은 민생 이런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뭐 막 여기서는 막 정치적 그렇죠. 현안 갖고 싸워도 자, 이 질문은 설주한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여당 지지율이 빠졌다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2%포인트 내린 34% 이제 기록했는데요. 왜 이게 뭐 그러니까 반사이익이랄까 이런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나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 등을 보면 그 반사적 이익이 민주당에게 모두 다 넘어와서 제가 봤을 때는 50%가 넘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지층 강력한 지지층 외에 어떤 중도층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회 거대 야당으로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뭐 속 시원하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너무 정쟁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판단하시는 중도층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도층의 표심이 넘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잘하라고 지금 거대 의석을 이번 총선에서 몰아줬는데 오히려 너무 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좀 그런 타협의 정치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적극적인 지지층들은 뭐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어떤 법사위라든지 과방이라든지 정청래 위원장 그다음에 최민희 위원장이 하는 오히려 뭐 국민의힘 의원들 뭐 어찌 보면 면박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오히려 과거의 어떤 국회에서의 그래도 그렇게 싸우지만은 뭔가 하나하나씩 협의해서 합치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서 진행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이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그 조금 지지율이 이렇게 확 넘어와서 50%까지 넘어가지 않는 것 같고, 뭐 하나는 또 오늘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움직이진 않는데, 저는 뭐 국민의힘은 제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조금 당 내부도 좀 수습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민생에 조금 적극적인 모습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걸 저 알거든요.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거대 야당이지만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있다는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게 되면 저는 또 지지율이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어제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정광재 대변인, 이게 뭐 여당에서는 또 이제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위헌적 요소, 어떤 부분이 악법적인 요소라고 보시는 거예요? 위헌 요소는 우리가 누차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게 문의를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3자 특검법안으로 바꿔놨지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민주당이 2명을 골라서 그중에 1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면요, 민주당이 그걸 무한 비토를 할 수 있습니다. 비토권. 네, 그 비토권을 무한정으로 행사하게 돼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 건데, 이게 삼권 분립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이거 최상병 특검 때도 얘기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때도 얘기했고 계속해서 얘기한 건데, 그 부분을 포기하네요. 이 부분을 포기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골라야만 특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그 정치적 속셈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설주환 대변인. 특검 약간 악법적 요소, 위헌적 요소, 이 부분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저는 단독 처리를 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당에서 오픈된 마인드로 국민의힘에 며칠 전에 그 제안을 했었거든요. 어떤 그 양도 줄여보고, 그다음에 어떤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한 특검법도 한번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받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여당에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독소 조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거를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범위도 어떤 특검의 범위도 굉장히 축소를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또 다시 제2요구권이 오겠지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제한하고 거부하고 이것을 계속 정권 말기까지 이게 가져갈 것인지 좀 그 점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여러 이제 정치 평론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그 이번에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여당이 막 중앙당 와가지고 다 뒤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공세로 확산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차 얘기했지만은 도이치모터 사건만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만 저는 왜 그러냐면 도이치모터 사건은 국민의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개인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미 수사가 다 됐습니다. 수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는 다 끝났고 재판도 어느 정도 다 끝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와를 소환을 해서 조사만 되면 되거든요. 1차 조사는 검찰에서 했다고 하지만은 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 불기소할 것 같으면 불기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만 특검의 범위로 해가지고 개별 특검법을 가든지 아니면 상설 특검을 통해서 그 사건은 절대 저는 시간도 길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민주당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제2요구권 행사하면 한 28일쯤 재표결 이제 붙여질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회 비상대기령 사전 발동했다고 해요. 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단일 대우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표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한 30초 남았네요. 당내에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네. 특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보다 적은 숫자의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상병은 한동훈 대표가 과거에 제3자 특검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특검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가 오히려 더 적어질 수도 네. 있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환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흙으로 지은 지 100년이 넘은 낡은 집.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와 장애가 있는 석주가 단둘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오래된 천장에선 흙먼지가 떨어지고 창문이 없는 방은 환기도 어려운데요. 그중 제일 불편한 곳은 화장실. 제대로 된 온수시설이 없어 석주와 할머니는 겨울에 찬물이 제일 두렵습니다. 떠나버린 부모 대신 지금껏 석주를 보듬어 온 할머니. 그 은혜에 보답하듯 이젠 석주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석주 역시도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어 거동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할머니 어깨 위로 낡은 이불을 덮어주는 석주. 할머니와 석주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쾌청한 날씨입니다. 오늘도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4도 등 9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0도를 포함해서 18도에서 2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기온입니다. 오늘 날씨 쾌청했고요.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날은 흐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으로 비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비교적 적겠습니다. 동풍 영향을 약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5mm 정도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는 이들 지역으로 동쪽 지역에 적잖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으로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 쪽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1에서 5cm의 눈의 형태로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빙판 예상되니까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나머지 중부와 호남은 5에서 10mm가량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모레는 강원 산지의 경우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질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밤 강원 산지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고발한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게 됐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은 취임 전까지 해외 정상과의 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의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인기 성능시험 현장을 방문해 대량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자폭형 무인기가 일반 차량을 공격하는 모습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를 함께할 주요 인사들의 면면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주요 인선 기준으로는 당선인에 대한 충성과 기존 시스템에 도전한 인사라는 점 등이 감안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차기 정부 구성 방향,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왕선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인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기용이 아닌가 싶어요.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부 효율부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보면 이 인력 감축, 네. 그다음에 정부 예산 예. 축소 이게 기본적인 목표 같습니다. 네네. 심지어 정부 예산을 30%를 삭감을 하겠다. 30%? 예. 미국 정부 예산이 사실 5% 삭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5% 어렵죠. 예산이라고 하는 건 해마다 물가가 있으니까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예. 표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결하는 것도 다들 어려워하는데 30%를 삭감을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의 정부 예산은 뭐 무지막지하게 크죠. 뭐 대강 봐도 한 9천조 원. 네. 예, 대한민국은 한 700조 원 정도 전후라고 보면 9천조 원이기 때문에 미국이 크긴 크죠. 그거를 한 3천조 원을 삭감하겠다. 거기에 이제 인원이 들어가잖아요. 그 3천조 원 중에서 상당 부분이 아마 인원을 생각하고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연방 정부 직원들 중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네.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딥 스테이트 뭐 이런 말도 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속가서 축출해야 된다. 그리고 뭐 국방부 같은 경우도 네. 장성들 중에 자기를 이제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장군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인수위원회 쪽에서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장군들 인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야, 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조 원에 해당하는 뭐 혁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정도면 공무원 사회가 비상이 걸려도 보통 비상이 아닐 것 같은데 네. 대량 감원, 부처 구조 조정 뭐 그 가운데 이제 뭐 예산을 많이 감축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우리 왕 교수님 보시기에 실제 가능할까요? 이게 조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이 동결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줄이는 거는 거의 본 적도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9,000조 원인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이라든가 이래서 미국 사회가 운영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빼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뺄 경우에는 좀 정말 어려운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감원 또 엄청난 규모의 구조 조정 이거는 확실할 텐데 어느 정도가 될지가 문제가 되고요. 이제 과연 이런 유사한 사례가 1982년에 있었어요. 네. 로널드 레이건 그 당시 대통령이 들어오신 다음에 한 1, 2년 있다가 그 그레이스 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때도 사실은 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자문 기구로서 기능을 했죠. 네.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장관급의 일은 하겠지만 공식적인 정부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책 자문위원회로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네. 어쩌면 본인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어떤 그런 식으로 과거에 1980년에 했는데 그 당시에도 결국에는 정부 혁신에 대해서 방대한 규모의 건의서를 제출을 했지만 실제로는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은 게 주 80일 일하고 무보수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미국에서 상상하기 힘든 그 정말 천재인가요?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차기 정부 그 트럼프 정부의 최고 실세로 부상했다는데 크게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머스크가 경영하는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X는 미 연방 정부와 100억 달러 규모 계약 맺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이제 CEO로 있는 테슬라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문제 등이 걸려 있고요. 네. 자, 이거는 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와요. 문제 없을까요? 저는 뭐 이해 충돌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뭐 이해 충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82년 자문 사례가 정부 혁신과 관련한 자문 사례가 굉장히 상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대규모 감원이라든가 구조 조정이라든가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정식 정부 기구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이해 충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봐서도요. 다른 사람 얘기도 좀 해볼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선 나갔다가 이제 사퇴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존 F 케네디 JFK 전 대통령 조카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트럼프에 이제 힘을 실어줬던 인사입니다. 일종의 뭐 보온 인사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정치적 거래, 보온 인사 이런 거죠.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사실은 해리스 후보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받아주면 자신의 요구사항은 장관 자리였습니다. 자리를 하나 준다면 당신 해리스를 지지하고 자기는 이제 무소속 후보직에서 나오겠다 제안을 했는데 해리스 후보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에 와서 보면 해리스 후보는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그 당시 뭐 지지율은 뭐 3% 전후였기 때문에 극히 미미했고 이 사람이 나와도 그 표가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고 1.5, 1.5 해가지고 양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주니어는 그 뒤로 바로 트럼프를 찾아갑니다. 똑같은 제안을 하는 거죠.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 후보는 즉각 수용했습니다. 즉각 수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케네디 주니어는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전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죠. 과연 어느 정도 그 뒤에 나온 그 상황을 본다면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게 결정적인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한 3% 정도 지지였고 이것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딱 중간쯤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진 없는, 않았지만 그리고 예, 실제로 투표 격차는 뭐 3% 정도의 격차가 났기 때문에 예. 이제 접전 지역에서도 1% 정도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분위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엄청난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에 아주 그 보훈 인사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과 연루된 형사 재판이 여러 건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차기 법무장관 누가 될지도 이제 관심이었는데 트럼프 충성파로 알려진 42살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미국 정관계가 술렁인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분이 네. 평판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지금 한 20명 정도 이제 장관급 예. 후보자가 계속 발표가 되고 지명이 되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사실 충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나이가 40 전후거든요. 네네. 아니 지금 나이가 40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폭스뉴스 앵커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 할 수 있을까? 예, 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충격이었는데 그런 충격들을 모두 다 압도하고 지금 오직 한 사람 얘기만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한 42세 정도 되는데 이제 평판이 나쁘다 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마약 복용, 선거자금 유용, 그리고 규정 초과 선물 수령 해가지고 항목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예. 거의 뭐 조사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이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바로 그 하원 의원직을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규정상 윤리위원회는 조사를 종결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어쨌든 하원 의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계속 조사의 그렇죠. 유효성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이제 붙여질 가능성이 큰데. 근데 이제 동료 의원들은 소문이 있으니까 특히 네. 이 장관들은 상원의 인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우리는 인사청문회를 해서 뭐 꼭 통과를 안 해도 대통령의 결단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인준청문회입니다. 네네. 인준청문회이기 때문에 상원이 인준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이 안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상원에서 100명의 상원의원 중에서 5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53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공화당 중에서도 3명 이상이 반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큰일이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워싱턴이 술렁이는 그 이유가 되고 이렇게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자당 후보의 반란으로 인준이 안 됐을 때 그것도 또 첫 인사인데. 네. 예. 법무부 장관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자리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공화당 쪽 의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명 철회라는 것도 있으니까 고민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전략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장관을 비롯해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뭐 수백 명이잖아요. 예. 수백 명 중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나머지 사람은 그냥 막 통과를 해버려요. 네, 기준점을 완전히 다르게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츠 의원 같은 경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모든 주목을 받아버리면서 어떻게 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또 셈법은 상원이 인준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경우에는 인준을 생략해도 되는 법이 있어요. 휴회할 때 네. 대통령이 급하면 그냥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걸 노리고 지금 그 일정을 보고 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니키 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도 한때 재무장관 후보로 이제 거론됐었는데 2기 내각에서 이제 사실상 배제가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번 트럼프 2기 내각 인선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충성입니다. 예. 충성. 마이크 폼페이오의 충성심이 약간 빛이 발했나요?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충성을 시험하는 심판대 그 기준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2020년 선거 불복입니다. 2020년 11월에 대선에서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승리했는데 네. 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빼앗겼다. 이것에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가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여파로 21년도 1월 6일 날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법률적인 지금 투쟁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편을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장관으로 이제 낙점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지금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입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네. 폼페이오의 경우는 그때 이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고 심지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비판적인 입장. 네. 예. 그리고 지난해 초 어떤 때는 pompeo는 스스로 대통령 출마도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괘씸죄 중에 괘씸죄. 그거는 아니다. 내가 자신이 폼페이오에게 얼마나 많은 특혜를 줬는데 맞아요. 이렇게 나에게 충성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명확한 기준이 바로 충성이라는 부분이고, 충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충성 중에서도 절대 복종이 중요합니다. 절대 복종. 네, 그냥 충성하는 무슨 권위주의 국가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이래가지고는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이 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그동안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이래가지고 안 될 텐데 하지만 실제로는 되는 게 몇 가지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기준에서 통과한 사람만이 이번에 낙점을 받았습니다. 충성파 중에서 사실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의 주군을 위해서 쓴소리도 해야 된다. 그게 내가 충성하는 법이다. 그러다 많이 잘려요. 예, 안 됩니다. 이 많은 지도자들은 그런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주변에 남겨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성공적인 이제 지도자로 이제 남죠. 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에 쓴소리를 하면서 살아남은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 인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수지 와일즈입니다. 비서실장. 이제 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이 되고 임명이 됐죠. 네. 임명이 된 이제 아직 임기 시작을 안 했으니까 지명이라고 하죠. 지명이 된 이 수지 와일즈는 쓴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쓴소리를 하는데 쓴소리 같지 않게 그렇게 하는 엄청난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트럼프 후보도 이 수지 와일즈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미국 240년 대통령 역사 중에서 선거 역사 중에서 네. 최초로 여성이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네. 자, 북핵과 맞닥뜨린 우리로선 차기 정부 외교안보팀 진영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안보 사령탑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 지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짤막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마이클 왈츠 1974년생 50세 네. 미군 특수부대 그린베리 출신입니다. 특수부대원 출신이고 대령으로 이제 퇴역을 했죠. 제2의 네. 예비역 대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협력한 건 없지만 꾸준하게 하원 의원으로서 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기준을 다 통과했어요. 통과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랫동안. 네. 자, 외교정책 총괄할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 국방장관 아까 이제 뭐 장군들 쏙가낼 뭐 이런 그 장치도 있을 거라 그랬는데 국방장관의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놀라운 부분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폭스뉴스 진행자인 피트 헤그세스 네. 각각 지명됐습니다. 국방장관 지명자가 좀 상당히 의외였어요. 이제 만약에 아까 그 게이츠 의원이 아니었으면 네.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될 사람이 바로 피트 헤그세스 장관 후보자 지명자일 텐데 네네. 이분은 나이가 너무 어리죠. 43살, 44살.
이제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데 40대 초반들이 많네요. 평균 45세 정도입니다. 예, 이게 지금 마르코 루비오가 53세인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축이고 아까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도 50세. 이제 피트 헥세스 장관 지명자는 이제 44세 정도 되는데 이분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꾸준하게 협력하면서 국방 분야에 있어서 이제 개인적인 자문을 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국방부 내에 또 미군 내에 자기를 우습게 하는 장성들이 너무 많다. 이게 일기 때 이제 그 어른들의 축이라고 해가지고 뭐 존 켈리라든가 뭐 제임스 매티스라든가 맥 메스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보좌진을 구성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건 또 못 하고 뭐 장관 시켰으니까 할 말도 없고 이제 싸우다가 이제 겨우 이제 이유를 대서 이제 파면시키고 했는데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런 사람들을 초장부터 속관해야 된다. 그 속관내는 일을 이 피트 헥세스 맡긴다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분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이 이끌게 될 미국의 차기 대외 정책 어떤 방향이 될지 이제 우리가 귀추가 주목되는데 사실 무엇보다 큰 관심사가 트럼프 당선인이 2019년에 이제 실패로 귀결된 톱다운 방식의 북미 대화 다시 추진할지 여부입니다. 자, 우리 왕 교수님 보시기에 새롭게 구성된 이제 참모진 면면을 보면 북미 대화 재추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북미 대화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북미 대화는 우선순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량을 투입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중동 문제도 크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타이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투입하는 분야라서 우선순위가 아닌데다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바빠요.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고 또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어떤 추가적인 협력 문제 때문에 지금 말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인데 핵심적인 포인트는 미국한테 반대하는 미국을 반대하는 연대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이벤트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자, 트럼프 2기 백악관 비서실장인 명단 아까 말씀하신 수지 와일즈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바이든 정부가 취소한 트럼프 1기 행정명령 몇 가지 재시행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대변혁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뭐 시간은 2년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우선적으로 바뀔 내용이 어떤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얘기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모들도 이제 중요하게 얘기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모아 보면 이민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그리고 남북 국경 폐쇄. 그리고 또 하나 1월 6일 의사당 난임 폭동 주도자들이 지금 유죄를 판결받고 지금 복역주의거나 벌금 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사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탈퇴하고 파리 기후협정 탈퇴 이거는 확실히 할 것 같습니다. 파리 기후협정 확실시되고 또 WHO도요. WHO 세계보건기구 왜냐하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다시 가입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보란 듯이 그걸 해야 되고요. 또 무슬림 국가 국민 입국 금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최초에 첫날 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좀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와 지금을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2016년 첫 당선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공화당 내 이제 정통 보수 진영 목소리가 이렇게 높지 않고 좀 잦아든 분위기고 반면에 첫 임기 시작 때와는 달리 트럼프 본인은 인선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렇죠. 강력한 트럼프로 컴백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번에 대선 승리를 했는데 여론조사도 더 승리를 한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신감의 근원이 되고요. 공화당에 이미 2016년에는 아웃사이더로서 막 들어와서 이제 정권을 잡은 거고요. 네. 공화당이 그때까지 의원들이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예. 지금은 공화당 의원 중에 한 80% 정도가 자신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공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이번 때문에 선거 때도 트럼프를 많이 팔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람들이 다 트럼프의 엔도스먼트를 이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당선됐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안심이 되는 거고 이번 행정부에서 절대 복종 충성파들을 장관으로 다 기원을 하고 앞으로 이제 차관급이라든가 후속 인사에서도 절대 복종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이 될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레이스 때 약속한 것처럼 자신의 지지 기반에 이제 충실한 정책 펼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떤 자기의 지지 기반 어떤 사람들에게 좀 혜택이랄까요?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칠 것이며 그 와중에 조금 불이익을 받는 어떤 그룹이랄까 그런 건 어떤 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네. 이 경제적으로 미국이 잘못된 정책 때문에 뒤처져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고쳐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관세. 이제 동맹국들 특히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매기는 게 좀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이제 너무 약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면서 군사비 부분도 있고 자부심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서 지금까지 했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180도 돌려서 가는 이런 것을 하고 그걸 미국 우선주의라고 표현을 했고 미국이 다시 위대하다는 말로 표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지지를 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기는 할 텐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 해야 될 여러 가지 리스트가 바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4년 1기 때 보면 하겠다고 한 것을 어쨌거나 진행한 게 많습니다. 네. 공약 이행으로만 보면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트럼프 2기 곧 펼쳐집니다.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서강대 지식용화 미디어대학 대우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손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페루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과 G20 등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교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국, 일본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 갖고 한미일 3자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일단 현재 시간으로 15일 오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자정쯤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건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요. 경제협력과 문화,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할 것이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해서 영내 정세에 대해서도요.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미일 정상회의 언제 열립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의 정상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 8월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15개월 만이고요. 네.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함께하는 첫 3국의 정상회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별도 한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2030년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 네. 양국이 논의 중이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외에도요, 베트남, 브루나이, 캐나다 약 10개국 정상과 개별 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이제 곧 임기를 마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의 한 지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자, 백악관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참전에 대한 조율된 대응이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율된 대응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될까요? 네, 제이크 살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요, 전날 조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 페루행 기내 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참전 내용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네. 새 정상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3국의 조율된 대응을 할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이 조율된 대응에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가 포함될지가 가장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중대한 전개다라고 설리번 보좌관이 표현을 했고요. 네. 새 정상이 이를 아주 심각하게 다룰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는 네. 늘 북한의 도발이 잦았기 때문에 이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문제도 3국 정상이 논의할 것이다라고 백악관이 예고했습니다. 네. 중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날 수 있을까? 그 일정이 나올까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남미에서 다자 정상회의 일정을 이제 소화하고 나서 미국에서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만날 가능성 일부 나왔었는데 네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요,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이 내년 1월 22일 취임 전에는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 어려운 입장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 다자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미국을 들르지 않고 서울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지금 만나지는 않지만 네.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 문제 그리고 정상 간 접촉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네. 자, 정상 외교에 관한 얘기와 함께 한 가지 이제 미국과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어요? 네,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네.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기준이 있는데 네.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거나 국내 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를 초과한 나라들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네. 우리는 이번에 이 두 가지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예.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딱 1년 전이네요. 맞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이번에 다시 포함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 체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좀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치가 좀 다 흔들리고 있어서요. 네. 오늘 우리 코스피는 장중에 2,400선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3분에 2,400 밑으로 내려갔는데 장중 한때. 네. 예. 이게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에 약 3개월 만입니다. 그렇군요. 하락세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2,416.86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배달앱 중개 수수료 얘기입니다.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정할지 석 달이 넘는 논의 끝에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 어제 음식값의 10%에 가까웠던 이 중개 수수료율이 최고 7.8%로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3만 원짜리 음식이면은 점주는 지금까지 한 2,900여 원을 부담을 했는데 최고 2,300원 정도로 낮아지는 겁니다. 이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 상생협의체가 머리를 맞댄 지 115일 만에
아닌 어제 상생안이 나온 겁니다. 상생협의체가요. 네, 네네. 그동안 이 플랫폼과 점주들이 10여 차례 회의를 열고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었는데 자 어제 수수료 상한액과 평균 요 중재 원칙이 제시가 됐고요. 그동안은 쿠팡이츠의 입장이 달라서 이게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 쿠팡이츠가 결국 물러섰고 요 최고 수수료율을 더 낮게 제시한 배달의 민족안을 일괄 시행하는데 합의를 한 겁니다. 어제 상생안의 핵심은 최고 수수료율은 7.8% 네. 그리고 매출액에 따라서 2%까지 차등 인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입점업체의 매출 상위 35%는 최고 7.8%, 하위 20%는 2%를 적용하고 중위 그룹 45%에는 6.8%를 매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회의 도중에도요 이 입점업체 단체 일부가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퇴장을 해서 반쪽 합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 수수료 변경안은 이제 그 시스템 정비 끝난 대로 적용되고 일단은 3년 동안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상생안을 극적으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또 공방전이 시작됐다고 해요. 네, 어제 회의에서도 퇴장한 단체들이 있었고 이 전국 가맹점주협의회는 수수료와 배달비 모두를 인상하는 이 상생안은 상생이 아니라 살생안이다라고 살생안이다. 네, 오늘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가중됐다는 주장이고요. 배달 플랫폼 업체 측은 반면에 이런 주장 맞지 않는다.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네. 맞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과반 의석, 과반을 뛰어넘는 의석수 우세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제 온플법이라고 하죠. 이것이 상생안을 대체할 수 있다.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요.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생협의체 합의 반쪽짜리다.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면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라인 플랫폼법, 온플법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아예 법적 체제를 갖추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요. 당력을 집중해서 법안을 제정하겠다라고도 예고를 해뒀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란 정부가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을 전담하는 정신병원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히잡 착용 거부 여성 전담 정신병원. 논란이 당연히 커지고 있겠어요. 네, 여성들의 저항을 이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이란 당국의 탄압적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란 인터내셔널과 영국의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에요. 히잡 미착용 중단 클리닉이라는 이름의 치료 시설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요. 엄격한 종교 실천을 강조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권선징악 본부가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 시설이 히잡 거부에 대한 과학적인 치료, 심리적인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당국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10대나 젊은 성인 중에 이슬람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치료 시설이다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최근 이란 당국은요, 이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저항을 정신질환으로 낙인을 찍고 있고요. 정신건강 관련 이란의 관련 협회는 공동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정신질환 진단은 정신과 의사의 권한이지 판사의 권한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란 여성들의 저항을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규정까지 하는 거 보니까 그 여성들의 저항이 많이 강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코너입니다. 오늘은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하반기 OTT 결산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박희아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가 한 달 반이 이제 남긴 했는데 먼저 총평부터 이제 들어볼게요. 올해 한국 콘텐츠 이게 가장 눈에 띄었다.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네.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OTT에서 시즌 2 제작이 시즌 2. 많았던 예, 거였어요. 예. 그래서 공개된 작품들이 워낙 많았어서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기대했던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 베일에 쌓여있던 작품들이 우르르 이제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재밌다는 반응도 있었고 또 아쉽다는 반응도 많았는데 아마 오늘 이야기할 이제 콘텐츠 주제로 해서 예. 더 많은 이야기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 2. 네. 예. 자, 우리가 대중교통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영상을 보십니다. 그쵸. 정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러고 있는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는 나라도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콘텐츠 OTT 시장 근황을 좀 볼게요. 여전히 넷플릭스가 선두에 서 있습니까? 네, 지금 유료 무료 합쳐서는 네. 이제 유튜브가 71.0%, 네, 72%로 가장 높고요. 네네. 그래도 넷플릭스가 유료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높아요. 그래서 네네. 35.7%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그냥 거의 전부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토종 OTT들 있잖아요. 근데 예. 티빙 같은 경우도 9% 정도여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점유율 자체로는 너무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예, 예. 넷플릭스가 일단은 선두에 있고 네. 다른 거보다도 이렇게 월등하게 앞선다. 네. 유무료 합치면 뭐 유튜브가 압도적이고 그쵸. 70%가 넘는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능 같은 경우에도 요새 네.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능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지상파 로 보통 예능을 보곤 했었는데 이제는 TV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으로 그러니까요. 네, 보는 사람들이 늘면서 오히려 TV 콘텐츠에 비해서 짧게 빠른 시간 안에 소비할 수 있는 그 유튜브 예능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자, 유튜브 이용률이 아까 전체 이용률로 따지면 몇 퍼센트? 71%. 71%. 네, 굉장히 높죠. 그렇다면 네. 어쨌든 예능이 흥하는 것도 지금은 뭐 아이고 제가 공중파에 있어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유튜브 쪽으로 좀 이렇게 그 무게 중심을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사실상 이제 공중파에서 일을 하던 네. 뭐 감독 작가진들도 유튜브 예능을 이제 병행하는 경우들도 많고 네. 아니면은 그쪽으로 아예 넘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네. 공중파 이제 뭐 지상파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어쨌든 방송 환경이 그렇게 이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가 처음 국내에 들어올 때 이제 기대가 높았어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지금 몇 년 지나고 이렇게 쭉 보니까 한국 시장을 뚫기가 그렇게 또 녹록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너무나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 네. 지금도 이제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에콜라이트라고 네. 이정재 배우가 주연을 했던 작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스타워즈의 스핀오프였는데 5일 만에 사실 1,110만 뷰를 돌파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최고 시청 기록은 달성했는데 8월에 이제 시즌 2 제작은 무산됐다. 시청률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다. 라는 이제 발표가 났었습니다. 잠깐. 뭐 1,100만 뷰까지는 좋은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시청률이 안 나온 건 네, 뭐가 전- 시청률이 안 네, 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초반엔 너무- 좋았는데. 그렇죠. 기세는 좋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용자 수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시즌 2를 만들 수 없다라는 발표를 해버린 거죠. 네. 이게 또 대단한 격전장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 디즈니 플러스가 사실 뭐 스타워즈부터 해서 네. IP를 좋은 IP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IP 자체가 네. 이제 뭐랄까요,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CJENM의 작품들이라던가 지상파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더 수주를 많이 해왔었는데 그래서 콘텐츠 보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타워즈 그리고 이제 마블 같이 조금 상대적으로 소수의 마니아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갖고 왔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넷플릭스에 좀 밀렸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대중화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 같고 네. 또 기억에 남는 게 티빙이 이제 야구 중계 시작한 겁니다. 후순위 OTT들이 이제 넷플릭스에 도전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전략들을 지금 펴고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티빙이 야구 중계를 시작했던 게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네. 이미 해외 OTT들 같은 경우에는 야구 중계뿐만 아니라 이제 스포츠 중계를 유료화하는 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티빙이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스포츠 중계 콘텐츠 라인업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러면서 플랫폼에 락인 효과라는 거를 불러일으켰다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락인 효과가 뭐냐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기존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는 것. 우리가 로그인 할 때 그 락인이에요? 그렇죠. 네네, 락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최근에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을 추진 중인데 이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니까 국내 토종 OTT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OTT 기업 과연 이제 이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이용자들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편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최대의 이용자 수를 보유한 이제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자, 또 다른 이슈가 이거예요. OTT들 이제 계정 공유 금지 카드 반짝거리고 있대요. 지난해 이제 넷플릭스가 공유 금지 시행을 하면서 다른 이제 OTT들도 이거 우리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 업계로 좀 퍼져 나갈 거라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예. 넷플릭스가 선두주자로 이제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하면서 가입자가 증가했고, 그리고 수익성도 개선이 됐어요. 그랬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외 OTT 사업자들 다들 성장성보다는 이제는 성장보다는 그 수익성을 노리게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쪽으로 전략을 틀다 보니까 다들 같은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계정 공유가 7명까지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공유가 안 되도록 또 묶어놓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이 컸었죠. 그렇죠. 자, 공유를 못하게 해도 가입자가 늘었다는 거는 볼 사람은 본다는 얘기 같은데 자, 파이는 한정돼 있고 흥행 콘텐츠는 잘 안 나온다. 이게 이제 OTT들의 또 고민이기도 한데 실제로 올해 넷플릭스 뭐가 있었나 이렇게 해보면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흑백 요리사가 기억에 남아요. 네, 다들 그런 말씀 많이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이제 드라마 만드는 분들, 영화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얘기일 그렇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예능하고 드라마의 제작 단가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예능이 더 흥한다 이러면 좀 속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DP부터 시작해서 스위트홈, 경성 크리처 이런 작품들이 다 예. 시즌 2, 3 예, 예. 이렇게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전편보다 성적이 낮았어요. 그거를 속편의 저주라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 예. 얘기들이 있죠.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비판받는 이유는 제각각인데 뭐 서사가 뭐 약해졌다 아니면은 뭐 캐릭터가 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좀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그 속편의 저주가 이제 적용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액 투자가 뭐 반드시 흥행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꽤 했었는데 지금 뭐 투자 대비 이렇게 좀 수익이 납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익 자체가 네. 처음에는 많이 났었죠. 특히 네. 가성비 면에서는 좋았어요? 아주 좋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2016년부터 21년까지 네. 6년 정도를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예. 네, 이때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포함해가지고 한 130편 정도가 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의 제작비가 완전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예전만큼 가성비가 나오지 않네? 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만들었던 드라마들이 이제 크게는 뭐 700억 원까지도 이제 투자 금액이 나왔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그 금액 대비로 이제 걷어들이는 흥행 수익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는 시장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이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좀 안정적인 행보를 하겠다 이거죠. 그쵸, 막 그쵸. 과감한 투자보다는. 네네.
자, 넷플릭스도 그렇게 어떤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요 대목에서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 위상이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동남아 지역 상황 어때요? 동남아 지역에서는 네. 사실 한국 콘텐츠 자체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콘텐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문화 종주국이라고 얘기했던 일본에서도 네.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 특히 드라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괜찮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일본에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성비 전략 같은 건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이 자본을 가지고 한국의 제작자들을 데리고 와서 네.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현상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좀 우리를 쫓아오는 측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를 쫓아온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랄까 중국이랄까 네. 이런 데서 약간 또 새로운 콘텐츠 개발해가지고 그쵸.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특히 네. 태국에서는 네. 그 중국 콘텐츠의 점유율이 한국 콘텐츠를 뛰어넘었어요. 중국 콘텐츠 영향력이요. 그래서 이 네. 부분이 워낙에 동남아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을 딱 관찰하고 나니까 한국 콘텐츠 조금 분발해야겠다. 네, 제작자들이 좀 놀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콘텐츠 경쟁력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뭐 여전히 유지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도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나가야 될 텐데. 네. 자, 그렇다면 신선한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시스템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사실 두 개 다 이제 해당이 되긴 하는데 네. 우선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시즌제라는 거에 대한 과도기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제작자들이 여러 명이 붙어서 이 시즌제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감독과 작가 한 명 아니면은 조금 그거보다 뭐 확장된 정도에만 그치고 있어서 네. 지금 이 시즌제가 그 전 작품보다 이제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 같은 제작자들도 좀 문제를 이제 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제작비 문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작비가 워낙에 크게 불어나 있다 보니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도 네. 이미 많은 제작비로 만들어 놓은 콘텐츠가 넘치기 때문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제작 투자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 입장에선 지금 기대작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던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 2 공개 앞두고 있습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 어떤 작품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정말 놀라운 작품이죠. 네. 넷플릭스 역대 시청 순위 1위. 기록을 세운 시리즈물이고요. 네. 456억 원의 상금을 두고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자, 시즌 2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시즌 2는요. 일단은 오는 12월 26일에 공개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에 참여를 했던 주인공이 이제는 복수를 다짐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과 또 그를 가로막는 프론트맨이라고 하는 네네. 존재와 함께 싸움을 벌이는 얘기고요. 이제 시즌 1에서 많은 인물들이 그 게임 도중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서 재미를 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죠. 보니까 이정재와 이병헌의 치열한 대결을 네. 담고 있군요. 자, 이 배우들만 해도 일단은 흥미가 갑니다. 자, 아까 우리가 속편의 저주도 얘기했는데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관심은 과연 시즌 2가 시즌 1보다 잘 될까? 네. 우리 박희아 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저는 좀 자신이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워낙에 속편의 저주가 올해 또 강하게 경향을 띄었다 보니까 네.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시청률이 너무 높았던 작품이잖아요. 워낙 공전의 히트를 쳤으니까. 네, 너무나 히트를 쳤던 작품이기 때문에 예. 그걸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광고주들은 기대감이 아직 높은 것 같거든요. 높아요? 네, 예.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를 지원하는 12개 국가가 있는데 이 12개 국가의 광고주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즌 1 나올 때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시기였으니까 네. 또 지금하고도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사실 히트를 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한데요. 네. 그때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저희가 여행도 못 가고 이랬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 산업들이 위축이 되면서 이 OTT 산업이 반사 이익을 많이 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들도 많이 흥행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다시 너무나 많아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과연 이 오징어 게임 2에 그 전처럼 많은 시청자들이 모일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자, 한국의 콘텐츠 시장이 요런 점은 좀 이렇게 보완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 한 말씀만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한 거는 네. 서사를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사를 탄탄히. 네, 그래서 이야기들을 약간 오리지널 콘텐츠들도 많이 개발을 하면서 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나라의 특성인 그 서사적으로 다양성을 갖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중요해서 지금은 그 부분에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사를 개발해야 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는 이문세의 붉은 노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